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실 모습입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한 건데요. 오 의장이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 사퇴를 두고도 꼼수 사퇴다, 비이성적 압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정치훈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뉴스온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원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등 4명에 대한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사 탄핵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대해서 잘 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명백한 위법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 방통위원장 사퇴에 대해서는 곧 후임 인선을 지시하겠다면서 탄핵과 사퇴가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를 입건한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는 건 현재까지는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유서연입니다. 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입건됐죠. 수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어젯밤 9시 반쯤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에 15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법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급발진은 현재까지는 피해자의 진술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종은 제네시스 G80으로 사고 기록장치 분석에는 길면 2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과 체열 검사 결과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고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에 차량 동선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사고 직전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 담당 의사 소견을 들은 뒤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현장에서 숨진 6명은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족들은 믿기 힘든 현실에 주저앉아 슬퍼했습니다. 취재기자가 장례식장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배민혁입니다. 네,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어제 사고 현장에서 숨진 6명이 안치됐는데요. 밤부터 지금까지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은 가족과 지인들의 슬픈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유족은 다른 이의 부축을 받고서야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한 유족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아빠가 아니라며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유족은 경찰에게 시신이 크게 훼손됐다고 들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유족들의 안정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지원에 나섰고요. 또 장례식장에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은 장례식장 안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앞으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탄핵 시도와 사퇴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취임 후 6개월 만에 내린 사퇴 결단의 배경을 김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직무 정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걸 막으려면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법적 정당성도 없이 연이어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임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또 한 번 탄핵을 앞두고 기관장이 물러나는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 역시 반복되는 혼란이 안타깝다며 자신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할 전망인 가운데 앞서 여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꼼수 사퇴라며 죄를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의 반응 전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방송장악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건 무서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옹졸한 사람을 무엇을 믿고 방송장악 쿠데타를 벌였습니까?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원장 자리가 불과 187일 만에 공석이 됐다며 민주당 탄핵 겁박에 또다시 식물방통위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회피해 2인 체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같은 이유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총극을 벌였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아마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로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탄핵소추안은 폐기 절차를 밟을 거로 보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고 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때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본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는데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 피켓 시위에 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꼭두가시라며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이 오늘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한 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이 강행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여야 합의는 거추장스러운 사치일 뿐입니다. 관행도 법도 다수의 주먹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직후 의장 결정에 따라 최상병 특검 법안이 올라가면 즉각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활동의 시작인 원구성을 포함해 그동안 의사 일정이 지체되어 온 책임이 여당에 있는 만큼 관행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진상이 규명될까 봐 두려워서 좀 계속 시간 끌기 지연 작전으로 상임위도 미뤄왔고요. 심지어
대정부 질의조차 파행을 만들어 간다면 관행을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정부 질문 전엔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안도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은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애초 오는 4일까지 통과를 공언했던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7월 국회로 미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할 경우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당을 이끌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5분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두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동시에 직격하며 자신은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 운영 100일 계획으로 민생의 방점을 찍으면서도 신뢰 없는 당정 관계를 언급하며 한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차례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는 학습과 경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총선 기간 동안 특히 대통령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 또 오해라면 오해 불식 오해 해소 또 그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험지에서 내리 5선을 한 자신의 승리 DNA로 당을 개혁하겠다면서도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었고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두고 반응하지 않겠다며 자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노해 정말로 뜨겁게 분노해야 됩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만 합니다. 이건 당내 선거이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그동안 격한 공방전을 벌여오던 후보 4명의 발언 수위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친한대 반한 구도는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닷새 만인 어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통일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호 기자. 네, 이종원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미사일 총국이 하루 전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 11다 4.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북측 주장입니다. 미사일 명칭이 다소 복잡한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가운데 화성 11 가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화성 11 나형은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알려졌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변칙 기동이 특징이고 에이테크스는 탄두에 최대 900여 발의 자탄이 장착돼 있어서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초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포 11다 4.5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의 개량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4.5는 탄두 무게 4.5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모의 탄두를 장착했고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 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도 보고됐다며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도 예고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공개 보도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시험 발사를 내륙에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화성 11형의 경우 현재 2.5톤까지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3.5톤도 탄두에 탑재할 수는 있지만 북한 기술 수준이 아직 도달하진 않았다는 게 군의 판단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공개 보도에 대해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5톤까지 늘린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나 기술 개발과 시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군은 북한이 어제 새벽 10분 간격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은 비정상 비행하다 낙하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오늘은 떨어진 지점이 평양과 가깝지만 민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운영회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정치온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오늘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지가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한 예가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따져 묻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기 이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래 오늘 2시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시작한 거죠? 다녀오셨나요? 네. 여당에서는 이제 참석하지 않았고 저희 당은 한 3시 40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끝난 후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원래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장한테 요청을 드려서 최상병 특검을 꼭 오늘 통과해야 된다. 일주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통과해야 공포를 거쳐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다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대정부 질문을 11분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한 7시 전후에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정부 질문 때 법안 상정한 전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의원님께서 3선이신데 추경호 의원님이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급히 찾아봤더니 2004년도, 1990년도 좀 오래됐지만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 못할 이유는 없고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날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때도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를 안 하다가 지난 21대에서는 좀 다른 안건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다만 대정부 질문이 원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던 게 관행일 뿐이지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반박하셔야죠. 저는 민주당이 해도 너무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제 상임위에 협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제대로 돌보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당의 의견을 야당이 계속 묵살하고 있어요. 저희가 최상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상정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일 있다가 10일쯤에 상정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야당은 그마저도 무시하고 꼭 오늘 본회의 이 대정부 질문 과정 중에 상정해야 된다라고 계속 협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상병 그 순직 일주기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7월 19일이니까요. 예, 7월 19일이고요. 아마 민주당도 이 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표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대통령 제2호권이 쓸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7월 19일 전후해서 대통령 제2호권을 마치 또 이 억울한 죽음을 또 묻히려고 하는 여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방어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또 씌우려고 아마 오늘 하고 내일 정도의 날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면 오늘 통과시켜야만 7월 19일 전후해서 이제 제2호권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2호권이 그 통과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쓰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정치적인 노림수를 쓴 거라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당도 동의하고 있고요. 수사 결과가 7월 19일 이전에 경북경찰청에서 먼저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다렸다가 어떤 특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야가 논의해야도 되는데 왜 하필 대정부 질문인 이 날에 꼭 강행해야 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앞서 7시쯤에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맞춰서 뭐 필리버스터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 필리버스터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상 제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표결에 붙여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에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거야가 18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7시 정도면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의 뜻이 이제 무제한 토론인데 사실 무제한이 아닌 거잖아요. 뭐 민주당이 저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민주당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대비책이라는 거는 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더라도 이게 무제한 시간을 들여서 같은 주장을 계속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미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의에서도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고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 표명을 많이 했었던 법안입니다.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에서 상정 시기를 늦추자 만약에 단순히 시점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정안을 들고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고민을 했을 텐데 그게 없이 그냥 기간을 미루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21대 국회 마지막 날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께서 일주기 전에 미리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7월 19일 뭐 정도 전에 처리하자는 게 목표였지 딱 그날에 맞춰서 거부권 행사로 극적인 상황을 더 부각시키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미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교착 상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희도 국민이 어떻게 볼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다른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아쉬워요. 이 최상병과 관련해서 정말 억울한 죽음인 거잖아요. 여야 모두 의원들이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생각엔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야당도 야당이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하는 건데 이 상황 자체가 야당도 이 최상병 특검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용하다 아까 지금 김한규 의원께서 이제 교착 상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교착 상태를 저 여당은 당연히 이 최상병 특검이 어떻게든 정권하고 연결시켜서 대통령 탄핵까지 야당이 계속해서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흔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걸 강행하는 야당이나 이것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나 이 상황 자체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 같다라고 비유를 했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검사 탄핵안도 보고를 한다고요? 네, 이미 국회에 상정이 돼서 오늘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더 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저는 탄핵 사유가 뭔가요? 탄핵 사유는 네 분의 검사별로 다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관련해서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여서 회유를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고 또 다른 이화영 전 지사의 이제 개인적 주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건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헌재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 법적으로 이게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일방적인 저희 쪽의 주장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다른 예전의 탄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사실관계를 대략 판단할 수 있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바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은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 자체도 이 사안 자체를 상세하게 모르는 분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논의하는 거를 국민들께서 보시고 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검사 탄핵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재판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검사 탄핵을 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됩니까? 그렇진 않죠. 네, 직무가 정지되니까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한 사건을 한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의 검사들이 팀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의 검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재판 과정이 엄청나게 지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만약에 그로 인해서 지연되면 재판부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무리하게 네.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런 점도 다 감안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검사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달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회에서 사실 조사를 우선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냈잖아요. 네. 저는 그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납득 못 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이제 심지어는 검사 탄핵 소추까지 발의한 이 상황이 좀 무섭습니다. 민주당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좀 무서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너무 상황이 과해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에 대한 개혁, 과거에 수사검사들이 다른 수사를 할 때 좀 강압적인 수사를 했거나 검사의 분명히 잘못된 수사 방식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다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과유불급이다라고 비난을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7070) 네, 어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22대 국회 첫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천하람 의원의 주장 먼저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그 앞뒤로 해서 계속 뭔가 대통령실에 7070이 등장하고 대통령이 휴가가 있는 대통령의 개인 전화가 등장하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일상적인 업무겠느냐, 뭔가 비정형적인 특수한 지시를 내렸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7070 이 전화번호 왜 중요한 건가요? 국방부 장관한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은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인데 어제 운영위에서 이 두 분이 다 본인의 전화번호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은 대통령 전화번호 또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대신 전화를 거는 역할을 하는 부속실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대통령의 전화번호다라고 확인을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한테 수사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번호가 누구 것인지 그렇게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어제 운영위에서는 뭐 밝힐 수 없다라는 점만 확인하고 알려줄 수 없다라고 밝혔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도 본인 번호가 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주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마치 피하려는 듯이 내 번호는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거는 뭐 대통령의 전화번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암시를 했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위계 질서가 명확한 데서 장관한테 뭐 비서관급 이하가 전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장관급 이상 세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밖에 없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대통령 세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전화번호라서 알려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야당 의원이시니까 또 야당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니까 그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추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를 어제 제가 운영회를 보니까 기승전 어떤 특검 그리고 마치 대통령실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한 것처럼 몰아가는 그 태도들, 그건 조금 여당으로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차분하게 이 사실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데 마치 이 번호가 이 전화를 하면 엄청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고 가는 이 정치적인 프레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기승전 대통령 경로설이었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기승전 대통령 경로설이었는데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뭔가 작정하고 나왔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실은 사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도 사실 자유로운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실에 대해서 임의 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지 사실 뭐 저희 진보 정권에서도 압수수색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감추려고 하면 알 방법은 없습니다.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은 못할 거고 결국 그 안에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의 진술에 의존하게 될 텐데 어제 태도를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얘기들은 원천 차단한다. 아주 그냥 모든 걸 부인하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딱 작정하고 나오신 듯해서 이게 수사 없이는 국회 운영위에서 질의를 해갖고 추가적인 질의를 한다고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면 사실 경로는 없어도 됩니다. 경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외압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같은 태도로 이 사안을 임해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게 어제 운영위에서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대통령 실장과 비서실장이 자기 번호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대통령 번호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번호 바꾸면 되거든요.
공개되면 그냥 바꾸면 됩니다. 다른 번호로. 실제로 그런 일 되게 많고요. 만약에 대통령 번호가 이 번호는 아닌 게 확신하고 뭐 어떤 번호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면 될 텐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더 노력해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정적인 한 방은 안 나와서 조금 답답했던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볼성사 나온 비아냥과 또 고성도 오가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 뭐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박찬대 운영위원장, 배현진 의원에게 입을 닫으라는 말을 했어요. 입 닫으시면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배현진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고 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그럼 입을 닫으라고 하지 열라고 하냐 이렇게 말장난 같은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 모습 국민이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운영위가 다른 상임위하고도 다르게 또 특수한 상임위잖아요. 대통령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피감기관으로서 확인하는 자리다 보니까 여당도 이 운영위에 대해서 좀 예민한 측면이 있고요. 야당도 이 운영위를 통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망신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감정이 이입되면서 좀 격해지는 모습들 보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이 국회 차원에서 이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이 최상병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현안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좀 내려놓고 질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사퇴라고 꼽아봤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 의견을 했고요. 대통령실이 제가 했습니다. 뭐 예상됐던 일이죠? 네, 선례가 있으니까요. 네. 이미 기존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소추에 대해서 사퇴로 답변을 했었고 대통령실도 바로 이거를 수리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 거죠. 방송사 임원 변경에 대한 계획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저는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방통위 5인이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사실은 지금 국회의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님이 작년에 방통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석연찮은 이유로 임명을 안 하고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최민희 의원님이 사퇴하고 결국 총선에 출마해서 과방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새로운 분 추천하고 5인 체제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한 분에 대해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여러 인물들 거론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거론되시는 분은 종군 기자로도 유명하시고 네. 과거에 이제 MBC 대전 사장을 역임하셨고 관련해서 정통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박성중 전 의원이라든지 뭐 등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후임으로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한지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법 조항 같은 것들 찾아볼 때 보통 상식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평론하고 국회를 경험하면서 항상 예외 조항을 먼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전략을 짜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또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결과에 이렇게 또 이러한 상황들이 야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 또 야당은 여당 탓이라고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국회가 좀 상식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식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골든타임.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에서 어떤 비전이 남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보수 재집권은 시대의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우리는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요. 그 의도야 아무리 좋았든 간에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 윤상현 늑대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당 중앙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비겁한 이기심에 만연된 당 중앙을 철저히 폭파시킨다는 그 심정으로 중앙당을 폭파시켜 주십시오. 창조적인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 변화입니다. 네, 야당에서 보기에 누구 비전이 제일 좋은가요? 아니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갖고요. 내용이 변화하겠다, 없어요? 혁신하겠다, 열심히 파괴하겠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없고 저희는 사실 당대표 출마자가 없어서 흥행에 대한 약간 부러움은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한동훈 후보 말고 나머지 세 분이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배신자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제가 하면 바로 당의 60, 70대 분이 항의 전화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분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그분들이 한동훈 비대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통하지도 않을 뭐 배신자론을 하니까 선거 갈수록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도 뭐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질 않으셔갖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이 들으면 뜨끔할 정도의 쇄신과 변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준비된 상태에 있는지 저희는 그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들었을 때 뜨끔할 만한 비전이 뭘까요? 저는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당권 주자 네 분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원분들이나 경선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당 전당대회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당원분들께서 눈살 찌푸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좀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이 아마 한동훈 후보도 지금 처음 이제 당권 주자 당대표 경선에 나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비대위원장 하실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응원했는데 당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공격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놀라셨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공격보다 더 아팠을까요? 원래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법이고요. 원래 여야의 이런 싸움과 토론은 선을 지키거든요. 네. 당대표 서로가 있어야만 이제 이야기가 오가는데 여당 내에서 또 야당 내에서 당내 경선은 자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요. 원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당대 당 싸움보다 당대 당 싸움이 더 치열할 거라고 보지만 당내 경선이 원래 더 치열한 법이고요. 당내 경선이 오히려 더 선을 안 지킨다? 예, 그럼요. 이 자리가 하나기 때문에 거의 뭐 끝을 볼 정도로 싸우고 뭐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당이 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는 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검증의 시간들이니까 당원분들이나 경선 유권자분들은 좀 즐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 후원 계좌가 개설 8분 만에 마감됐다고 하는데요. 그냥 어대한 구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부럽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원회 계좌도 빨리 마감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는 이것을 좀 굳히기로 이제 평가를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 뭐 예측할 수 있는 뭐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뭐 8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후보는 8분이 아니라 뭐 한 8시간 돼도 다 안 찰 것 같은데 분명히 팬덤이 있는 건 확인된 것 같고
저희들이 또 하나 관심사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하고의 관계, 또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는 게 아닌가, 벌써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가 튕겨나가면서 인도를 덮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양양군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0시쯤 강원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회사 동료인 60대 남성 3명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남성들을 덮칩니다. 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죠. 차가 한 대 서 있었고요. 오토바이가 그 부동산 쪽으로 누워져 있었고, 누워져 있는 사람 3명을 봤어요. 이 사고로 63살 고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동료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고 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18살 권모 군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뒷부분과 배달 박스가 이렇게 부서져 있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40대 A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아침에 물어보니까 본인도 잘 기억을 못하겠다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 양양군은 경찰 처분이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벌써 2차례 시간당 3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네, 낮 동안 집중호우가 더 이어지고 내일까지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은 주 후반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강한 비를 쏟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정혜윤 과학기상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 오늘 비 엄청 많이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은 장맛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벌써 2번째 장맛비였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지금 강하게 내렸죠. 서울도 수도권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12시를 전후해서 점심때쯤이었는데요. 가장 강한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가셨던 분들은 실내에서 줄을 서서 드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요. 강한 비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당시 레이더 상황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네,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된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비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낮 12시 지금 상황인데요.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지만 서해에서 강하게 발달한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수도권 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라색과 붉은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이 강한 비구름대인데 이 비구름이 서울 경기 쪽으로 바로 유입이 돼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강한 비구름이 이 시간당 30mm 정도의 비구름인데 이 비구름이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 이 2-3시간 정도 한 곳에 집중을 된다고 한다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강한 수준의 비입니다. 그래서 이 호우특보도 내려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서울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후 4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한때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청, 강원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강한 비로 인해서 청계천 등 도심 하천, 이 산책로 주변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한때 출입이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전국 곳곳에 위기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스캔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지금 산사태 주의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데 비는 그쳤지만 이 지역에 수분 함유율이 아직까지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 주의보가 남아 있고요.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도 아직까지는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산림청에서 실시간 강우 정보를 반영해서 산사태 위험도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이더 상황도 보여드렸지만 비구름이 유입됨과 동시에 레이더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강우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다소 높은 지역입니다. 아까 산사태 또 주의보 지역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노란색 지역이 다소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1등급 위험 지역의 경우는 실시간 강우 상황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빨간색 지역은 없는 상황이고요. 레이더 상황에서 지금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는 있지만 1등급 위험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1등급 위험 지역의 경우는 시간당 30mm 이상이 내릴 때 그리고 1강우량이 15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내리는 지역일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이 가장 커지는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우는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바뀌게 됩니다. 1등급?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강우 상황에 따라서 1등급 지역이 바뀌게 돼서 이 지역의 경우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앱으로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확인을 하셔서 대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낮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퇴근길에는 괜찮을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비가 지금 약해진 상태고 또 일부 지역은 밤사이에 비가 계속되지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조금 약화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미 많은 비가 좀 내린 상황이고 밤사이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낮처럼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은 현재 낮아졌습니다. 다만 빗길 운전에 대한 주의는 조금 더 필요한데요. 강도는 조금 약해질 것으로 보여서 호우 수준의 비는 조금 더 약화된 상황입니다. 네, 그 레이더 모습으로 좀 현재 상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은 현재 상황입니다. 비구름이 조금 더 북쪽으로 좀 이동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서울 경기 쪽은 지금 비구름의 중심이 조금 북쪽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붉은색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의가 필요한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찬 공기와 또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 드는 이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이 강원 북부 지역의 경우는 밤 사이에도 조금 더 이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륙의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경우는 이 빗길로 인한 좀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근길에도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가 시작부터 좀 강한 비를 쏟았고 또 한 번에 내리는 양도 많아서 걱정인데 뭐 앞에 있던 두 차례 비는 좀 비교적 빨리 이동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 후반이 이어지는 장마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처럼 이 정체전선상에서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내린 비는 큰 고비를 넘긴 상황이고 밤사이 다소 약화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주 후반에 그리고 주말 사이에 한 차례 더 강한 비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도 그리고 그 예상 강우량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나면은 유럽 중기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비 상황을 좀 보시면 밤 사이에는 비가 조금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북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비구름,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주로 남부지방에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요일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비구름이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쯤이 좀 문제인데요. 네. 제가 좀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금요일쯤 지금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지금 보시면 비구름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에 또 주말 사이 그러니까 토요일 자, 이동을 좀 시켜보면요. 남부지방으로 잠시 남아있던 정체 전선이 다시 또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중부지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살짝 서쪽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강한 저기압이 유입이 될 때마다 정체 전선이 강하게 발달해서 중부지방 쪽까지 북상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는 장마전선이 강하게 발달해서 한 번 강한 비를 뿌리고 또 약해졌다가 또다시 강한 비를 뿌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반이 약화하고 또 산사태 피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올해 장마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일단 장마의 시종을 얘기하기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상청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장마의 시작과 끝을 지금 예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이제 기상청은 올해 여름 장마를 일단 예년보다는 장맛비 자체를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장맛비를 예년보다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 자체도 예년과 비슷한 7월 25일 전후 여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7월 하순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 2주 정도는 더 지금처럼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앞으로 2주 동안은 장마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자와 함께 장마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사고, 무려 1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요. 이 사고 원인이 대체 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선 CCTV 화면을 먼저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주시죠. 네, CCTV 화면인데요. 네, 교수님 보시면서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컸을까 분석해 주시죠. 일단은 그 시간상으로 보면 그 저녁 9시 30분 경이고요. 저 주변 자체가 그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마치고 뭐 회식도 하고 뭐 음료도 함께하는 뭐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 점. 바꿔 얘기하면 다중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다중 이용 시설,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결국은 사고가 난 이 점이 인명 피해가 컸던 점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 차량 자체가 이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설령 저것을
목격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그 해외하고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 있어서 인도와 차도의 그 경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연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바꿔 얘기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테러에 대한 그 대비 때문에 이른바 아예 그 강철로 철저하게 이제 막아놓는 그 방어물이 상당히 잘 촘촘히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도 이제 환경상의 그 문제 때문에 외관이 조금 거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커다란 그 화분으로 이 환경적인 미화도 하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저와 같은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 그 트럭 돌진 테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적었고 다중이 몰려 있었고, 더군다나 이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그야말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량이 이제 도대체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 차량 동선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 시청 주변에 있는 그 호텔에서 저 차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왜 소위 말해서 그 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의아스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저 공간을 저도 자주 이렇게 다니는 공간인데, 과연 그렇게 차가 빽빽하게 있고 그 구조 자체가 과연 이제 역주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역주행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가장 큰 미스테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탓이기 때문에 역주행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일단 되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역주행 상황을 빨리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혹시 인위적인 노력을 했었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만, 그 도로가 지금 한 200m 지금 남짓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m 공간을 빨리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그 역주행을 사실 완전한 주행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상당히 어려운 역주행 지역을 이제 통과를 해서 결국은 시청역 1번 출구, 12번 출구에서 결국은 이제 아주 센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오토바이가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충격을 가늠할 수 있는 모습에서부터, 또 사인을 일단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신고되는 모습이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춰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한 충격으로 추돌을 했기 때문에 저 역주행이 어떠한 연유로 과연 역주행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함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는 60대 후반의 운전자로 경찰에서 이제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그런데 40년 넘게 운전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조사가 됐거든요. 베테랑 운전기사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추측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업으로서 운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 평균인보다는 소위 주의 의무의 수준도 높았고 나름대로 핸들 조정 능력도 높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봄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지금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강조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40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은 결국은 이 운전자의 미숙과 행동의 실수가 아니고 근본적인 무엇인가 차체 또는 차량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소위 말해서 역주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40년 동안 운전을 해서 나름대로 운전 상황과 판단과 소위 핸들에 대한 조정 능력, 이것은 상당 부분 뛰어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것도 저의 그냥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급속하게 액셀레이터 페달을 눌려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은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운전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또 했을 가능성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하나의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일련의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본인은 지금 이 사고 나서 한 15분 후에
또 그 동료 그 직원에게 형이라고 하는 가까운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급발진 아니냐라고 하는 또 대화도 했다라고 뭐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정말 이제 급발진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그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장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급발진을 이제 주장하는 뭐 이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검증 그리고 그 교차 검증, 과학적인 분석 뭐 등이 상당히 그 예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 쟁점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급발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운전이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신 그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브레이크를 밟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CCTV에 이런 것들이 좀 담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CCTV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그 야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브레이크 등이 작동을 이제 하는지 일단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좀 여러 형태의 그 각도에서 정확하게 정말 이른바 그 회피 행동을 했는가를 일단 가늠할 수 있는 외관적 그 기준은 그 브레이크 등이 이제 작동했는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빨갛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이것이 좀 빛 반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의 그 CCTV 영상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 강릉 2022년이죠. 그 사실 급발진 이런 그 안타까운 사건이 사실 그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할머니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손자가 이제 안타까운 이제 사고를 냈을 때 그때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과학적 증거들을 좀 원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을 좀 반추해 보면 그 당시에도 그 이른바 이 스키드 마크 같은 것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그 길거리에 났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이 할머니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또 가족들이 주장을 했는데 뭐 이번 사항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그런 종합적인 이제 판단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그것은 국과수의 그 과학적 이제 검증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오늘 그 오후 시간에 이 사고 차량을 이렇게 그 커버로 덮인 채 아마 국과수에 그 인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EDR을 포함한 또는 과연 이 차량에 소위 말해서 오디오 블랙박스에 일정한 소위 행동과 말 등이 함께 담겨져 있었는지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발생했을 때도 그 할머니께서 이거 어떻게 하면서 손자 이름도 부르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차량이 좀 문제가 있었고 본인은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하는 하나의 더 방증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도 이제 그와 같은 증거들이 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가해 운전자로 지금 추정되는 그 분께서 아직 정확한 그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차량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런 분인데 그리고 이제 같이 동석했던 그 부인의 여러 가지 그 진술 등 근데 지금 아직 그 갈비뼈 등의 뭐 부상이 있어서 적극적인 경찰 조사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와 같은 구술 증거 또 과학적 증거들을 이제 종합을 하고 혹시 주변에 그 지나가면서 근접했던 인접 차량에 그 블랙박스 등도 빨리 아마 경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이런 증거의 그 종합성 그 측면에서 이 사고의 경위가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급발진 여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여부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어떤 그 부주의라든지 또는 과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차량이 추돌을 2대를 했다. 그러면 내가 사고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도로 돌진해 가는 그 과정상에서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물론 급발진 사고 이전의 사고들도 다 봤을 때 차량을 받지 않으려고 뭐 일단 뭐 구조물, 건물, 펜스 이런 것들을 들이받거나 안 되면 뭐 전봇대라도 들이받거든요. 그런 어떤 회피 동작들, 회피 운전들이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로 돌진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목격자 진술들이 다 사고가 난 이후에 사람들 다 친 이후에
차량이 정지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가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또 급발진의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 그러냐면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굉음이 크게 났고 사고 당시 차가 미친 듯이 여기저기 추돌한 현장을 보고 또 사건을 보면 굉장히 커요. 여기저기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차가 제어가 안 됐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자세히는 알아봐야겠지만 급발진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저는 보죠. 이 차는 운전자가 처음에 출발할 때 뭔가 이상한 게 느낀 것 같아요. 거기 도로가 4차선 도로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위험한 것 같으니까 뭔가 좀 피해 보려고 인도 쪽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를 일단 들이받고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갔다 두 대를 받고도 앞으로 또 인도로 와서 펜스를 들이받은 거라면 그거는 운전자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전자제어 쪽에서 작동을 잘했으면 차를 멈출 수 있는 거고 전자제어 어느 순간에 또 말을 안 들으면 차가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냥 돌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건 그래도 현대에서 만든 최고급 차예요. 제네시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어느 순간에 또 제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급발진에 대해서 상반된 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일단 저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 전문가는 이제 과학적 원리와 또 소위 말해서 그 과학계의 일정한 발표도 해야 되고요. 또 학술지에 실려야 되고 소위 그 과학계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원리를 다 이해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이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은 감정 증인으로서 나중에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으로서 현출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상식에 근거해서 뭐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번 사항은 상당히 그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도양당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제 급발진의 그 외양을 보게 되면 소위 그 불완전 연소로 이제 신색 가스가 배출이 된다든가 또는 이제 급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회피 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차량 자체를 예를 들면 옆으로 이렇게 좀 조종하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도 이제 보인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급발진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설령 급발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판정 자체가 법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 부분도 이제 진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급발진에 만약에 정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형태이거든요. ECU의 문제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전자 제어 기기가 무엇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이 급발진의 이제 원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 부품을 구성하는 납염이 불량한다든가 또 무슨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기능 자체가 컨트롤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뭐 이것이 사실은 이제 급발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공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던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블랙박스 그죠? 그 사고 기록 장치의 그 데이터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또 함께 작동이 되는 거죠. 그 사례가 사실은 2022년도에 발생했던 그 강릉의 급발진 사고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또 지금 이 가족이 의뢰했던 그 결과 자체가 일치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불송치 이제 결정을 했던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지금 이것이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명분에서 0%다 아니면 뭐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뭐 아직은 이제 예단하기가 좀 이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앞서 이제 저희 전문가분께서 인터뷰해주신 내용 보면은 이제 가해 차량이 특정이 됐죠.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급 차량 중에 하나인데 요즘 차량들 보면은 그 전자제어 장치 중에 하나 그 비상 긴급 제동 장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으면 좀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자동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만약에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역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릉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사례에서도 이 재연을 한 상태에서 이 자동 긴급 제어 장치가 이 차에서는 작동이 됐었는데
그 사고 난 차량에서는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그 차종도 결국은 그 최첨단 그러한 장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러면 저것이 나중에 그 작동을 해서 가만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지하게 되는 모습이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어 장치가 엉켜 있다가 소위 한 1분 남짓 풀려서 다시 그 긴급 제어 장치가 작동이 돼서 멈춰진 것은 아니냐. 또 이런 또 해석도 해봄직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있어서는 지금 이 상태의 정보로는 무엇이 작동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조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은 국과수로 보내졌잖아요. 조사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뭐 일반적으로 지금 보통의 그 경우에는 뭐 한 달, 뭐 2달 정도 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과수에서는 EDR에 이제 근거한 EDR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고 5초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운동 정보, 그다음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 그래서 약 45개의 그 항목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으로 소위 그 차량의 결함이 있는가를 또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 등을 그 포함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오디오 그 정보라든가 블랙박스 정보 뭐 이걸 다 취합을 해서 일정한 평가를 하는 데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자, 도심 한복판에서의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번 명확히 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원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학생은 중상을 입었고 범행을 저지른 남학생은 인근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한 학원 화장실입니다. 바닥에 피가 묻은 휴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 계단에도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동급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남학생은 범행을 저지른 뒤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해 투신하겠다고 말한 뒤 8층에서 뛰어내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친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다른 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여학생이 회복하는 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교장과 교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중학교 복도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교사와 다른 학생이 제지하는 겁니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한 겁니다.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특수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이 학교 정교사 27명 가운데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바꿔달라는 데 서명했습니다. 흉기 난동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사 보호 등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다음 날 학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사를 나무라고 고성을 지르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나무라고 그런 학생인 줄 몰랐냐. 혹은 생활지도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이 그 분노해 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이러한 교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고 고성을 지른 것도 특정 교사와 단 한 차례
감정이 격해져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장이 질타를 했다거나 교권보호위원회 해고를 하지 말아라 질타를 했다거나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요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이 있는데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폭행 등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000건에 육박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디다 못해 극단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지만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화가 잔뜩 난 듯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이 50대 여성, 곧 이사 가는데 통신비가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에는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구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승인해준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불만을 품은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2명이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석 달 새 발생한 악성민원은 2,7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습,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는 경우가 1,340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이 1,113건으로 90%에 육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이나 소속,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도 182건에 달했습니다. 민원 내용도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였는데 일본 천황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며 5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사진을 전송하고 주기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해 하늘의 계시를 받았으니 도지사와 함께 백두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직접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칼을 들고 구청으로 가고 있다, 퇴근할 때 조심해라, 죽이겠다 등 협박을 하는 유형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2달 전 이 같은 악성 민원을 뿌리 뽑겠다며 고발 의무화와 전담팀 신설, 공무원 신원 비공개 확대 등 강화된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체 319개 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0곳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악성 민원 대응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자 9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몰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간부는 지인과 함께 병원 수십 곳을 돌아다니며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약을 타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육군에서 전역한 지 4년 가까이 된 주부 A씨는 최근 경찰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여러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졸피뎀 처방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졸피뎀은 마약류 수면제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제 명의가 도용돼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당황스럽고 좀 무섭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7건 정도 있었고 일단은 이게 기록에 남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 A씨인 척하며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건데 알고 보니 인트라넷, 군 내부 통신망이 진원이었습니다. 현직 육군 간부인 40대 남성 B씨가 이 내부망에서 전역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빼낸 뒤 지인인 30대 여성과 함께 병원 90여 곳을 돌아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타는 겁니다.
이들은 몰래 훔친 개인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든 뒤 반년 넘게 마약류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100명 가까이 됩니다. 마약류는 한 사람이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 보니 더 많은 약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중순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의무 확인 제도가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 바쁜 시간에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번호를 저희가 그분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다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현직 군인인 B씨는 군 수사당국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여성은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육군은 내부망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과 규정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최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제 식품 원료 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일부 업계에서 설탕 등 제품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네, 장복이 겁난다. 그런데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는데 내린 거 맞나요? 네, 체감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오늘 나온 통계청 조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물가 상승률 2.4%로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인데요. 이런 2%대 물가 흐름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이런 통계가 와닿지 않는 건 여전히 이 먹거리 물가가 높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금값이라고 많이 말했던 이 사과, 배, 김은 지난달에도 물가 상승폭이 높았고요. 결국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이끄는 원인이 됐습니다. 또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이 신선식품 지수도요.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랐거든요. 이 생선이나 해산물, 신선 채소는 하락했는데 이 과일류인 신선 과실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결국 과일값이 꽤 비쌌다는 거죠. 다만 여름철에 자주 먹는 수박이나 참외는 다행히 평년보다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좀 이른 폭염에 또 그리고 많은 장마 때문에 이 물가가 더 오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네, 일단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날씨 같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 차관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7월은 여름철 기후 영향, 국제 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서 정부는 일단 이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수입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거나 연장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이 수입 과일 28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할당 관세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최근 가격이 오른 커피 농축액, 오렌지 농축액 같은 이 식품 원료 7종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새로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추, 무, 마늘 같은 채소를요 좀 비축 물량을 넉넉히 확보해서 좀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도 빨리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삼성전자 8일부터 총파업, 반도체 괜찮을까? 삼성전자 노조가 어젯밤에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진짜 대규모 파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노조 입장은 현재 강경한데요. 어젯밤 총파업 선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평화적인 정의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쌓은 사측의 업보와 합리적 정의권을 기반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합니다. 노조는 이 다음 주 8일부터 4일 동안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고요. 이후 사측 태도에 따라서 2차, 3차 총파업도 계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파업을 선언한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이 삼성전자 안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노조거든요. 노조원 수가 2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삼성전자 직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파업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여파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먼저 이게 삼성전자에서도 정말 처음 있는 총파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설마 진짜 총파업까지 가겠어? 이런 기류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그 연차 투쟁 당시 연차 사용률을 보면 그 지난해 현충일 연차 사용률보다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번 총파업에도 조합원이 좀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도 현재까지는 뭐 빚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총파업 명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 시선도 있는데요. 네,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했나요? 네, 어제 그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4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임금 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855명에 대해서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조건이 좀 파업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선 소수만을 위한 혜택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직원들 사이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면 사측이 일부에게만 높은 인상 임금률을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사측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 이 1차 총파업에 이 조합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1차 총파업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물결, 경제 충격파. 아니,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어느 정도길래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건가요? 네, 우선 그래픽 먼저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연령별 인구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우뚝 솟은 봉우리 2개가 보이실 텐데 이 오른쪽에 있는 60에서 70세에 있는 그래프가 1차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예. 지난해까지 모두 이 법정 은퇴 연령이 60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무려 945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세대예요. 이 세대가 올해부터 앞으로 11년 동안 차례로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 우리 경제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먼저 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해봤거든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연간 0.33%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올해부터 앞으로 11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연간 0.3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60살이면 청춘이잖아요. 네. 요즘 기준으로. 예, 이를 계속한다면 경제 성장의 하락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뭐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한국은행도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했는데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면 적어도 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 등 60대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률 하락을 0.16%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조사 담당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 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차 베이비 부머의 계속 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 공적 사적 연금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가세한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다른 세대와는 달리 좀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들에 대한 이 근로 확대와 고용질 개선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도입한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음성 안내 기능을 더한 키오스크는 이어폰을 연결해 터치패드로 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화면의 구성 요소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칼로리 등 세부 사항까지 제공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 스타 얼라이언스가 영국의 글로벌 항공 컨설팅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하는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 항공사 동맹체로 선정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이곡환 대표가 오늘 사임 일세를 밝혔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지를 전달했다며 사내이사인 피터얀 반데피트가 임시대표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이 미국 손정만 운영사인 LS 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와 1,00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케이블은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 강에 설치돼 오리건주 등에서 캘리포니아로 전력을 충전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이 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매출 약 1조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오늘 미디어데이를 열고 대기업 집단 지정과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이후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반도에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지만 서인도제도 카리브해 동쪽 섬 지역은 허리케인 베릴이 강타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카리브해를 지나면서 체급이 커진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초대형 허리케인이라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전문가들은 뜨거운 바닷물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야자수가 길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고 길거리는 잔해로 뒤덮여 있습니다. 침수된 바닷가 산책로를 아슬아슬하게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대표적인 휴양지 바베이도스를 포함해 카리브해 동쪽 섬 지역에 허리케인 베릴이 상륙하면서 통신이 끊기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냈습니다. We have sand also not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of the shop. There's lots of sand in the shop. We got to bring out everything. First use a shovel and scrape all the sand out. And then to wash it out.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생명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베릴은 역대 가장 이른 4등급 이상 허리케인이란 기록도 남겼습니다. 2005년 7월에 발생했던 데니스의 기록을 깬 겁니다. 이렇게 베릴이 성급하게 덩치를 키운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뜨거운 바닷물을 꼽고 있습니다. So warm water is what's fueling the thunderstorms, fueling the clouds that form the hurricane, give you deeper thunderstorms. Those thunderstorms are then supplying the energy to the storm. 최고로 달아오른 대서양 바다를 만나 5등급으로 체급을 더 키운 베릴. 시속 32km 속도로 서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까지 멕시코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3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유로파 소속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브라질 동부 나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앞서 같은 기종인 카타르항공 소속 여객기도 지난 5월 26일 난기류를 만나 탑승자 12명이 다쳤고 지난 5월 21일에는 싱가포르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가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난기류를 급강하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전역한 그룹 BTS의 맏형 진이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섭니다. 진은 오는 27일 성화 봉송 주자로 참가하는데 이를 위해서 조만간 프랑스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2일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군 복무를 마친 진은 올해 하반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다시 비구름이 활성화하겠고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와 하얀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진 탓에 내일은 종일 후텁지근하겠고요.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대전은 24도, 대구는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비가 점차 그치면서 무더위도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9도, 대구는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